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론 중에 마지막 파트인 특수한 형태의 금융 조달 방법이다 해서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하고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부동산 신디케이트하고 조인트 벤처 이 두 놈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지분금융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지분금융.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인데 약간 특이한 형태의 부채금융입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이렇게 어떤 개발업자가 있는데 개발 능력은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 어디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투자자. 예를 들어서 자, 제주도에다가 골프장을 하나 딱 건설하려고 하니까 투자자들 좀 모이세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신문에 이제 공고를 낼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요. 공모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뭐 친인척이라든가 친구들 있죠. 주변에서 이제 긁어 모을 수 있겠네요. 긁어 모아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과 유사한 뭐 사원권이다 하는 겁니다. 그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사원권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합자회사, 한명회사.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자, 그 신디케이트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다만 그 자세히는 안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요 회사는 이제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자, 합자회사라는 게 회사는 크게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나누는데 합자회사는 보통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것은 자, 나중에 이 개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 자기 집을 팔아서든 아니면 자동차 팔아서든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한 책임사원은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 있죠?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한 책임사원을 짓게 됩니다. 무한. 한없이 책임진다는 얘기죠. 얘네들은요, 유한 책임사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긁어 모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 그 사업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해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수많은 투자자들부터 돈을 긁어 모은다면 보통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를 조인트 벤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개의 금융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는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사업 계획, 사업 계획서를 얘기합니다. 그 사업 계획만 보고서 돈을 빌려준 형태 있죠? 뭐라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파트 건설사가 이제 조감도만 들고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이것도 일종의 PF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줄여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줄여서요. PF로 하는데 이거는 오리지널, 전형적인 형태의 PF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형태의 PF는 원래 이제 해외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어떠한 특수한 형태의 금융기법입니다. 자, 리비아의 대수 건설 사업이라든가 동아건설에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터키라는 데가 있는데 나라가 터키가 이제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부는 어디 끼고 있다고요? 네, 유럽을 끼고 있고 일부는요 아시아를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유럽, 일부는요 아시아 끼고 있는 이러한 나라인데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요 땅 밑에다가 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바다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복층형 터널을 뚫어서 위쪽은 유럽으로 가는 길, 아래쪽은요 아시아로 오는 길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아무래도 터키의 어떤 기술력으로는 터키 기업들의 기술력으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에 이걸 입찰해 붙였는데 SK건설이 이걸 따낸 겁니다. 그래서 SK건설하고 야키 메리케지라는 터키 기업하고 따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2015년도에 착공해 갖고 자, 2017년도 8월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준공돼 있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13억 달러에 해당되는 수주 규모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 사업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데 어쨌거나 이 사업의 이름이 유라시아 터널 공사입니다. 유라시아 터널 공사다. 그래서 자, 요 사업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
이 사업의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 이게 가장 특징입니다. 자, 미래 현금 흐름 혹은 사업성을 보고 빌려주겠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데, 자, 이렇게 가장 특징이고, 두 번째는 자, 나 혼자서는 안 빌려주겠다. 혼자서. 왜냐하면 국민에 혼자서 빌려줬다가는 나중에 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여기는 전쟁도 가끔 나는 나라고 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돈을 각출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자, 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 수출입은행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여기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투자은행 그리고 유럽부흥개발은행 IBRD 이렇게 됩니다. 이런 데 외에도 한 10여 개 은행이 참여한 겁니다. 쉽게. 그래서 이렇게 돈을 여기다 이제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자, 니네들은 반드시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돈을 엉뚱한 데 쓸 수 있으니까 자, 이 SPC는 뭐야? 일종의 자,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보통 서류상의 회사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류상 회사를 만들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와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별도로 회사 이름도 따로 있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경제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서류상의 회사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돈을 자,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이 터널 공사에 쓰면서 요거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우선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일단 세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네요. 네 번째는요. 얘네들은 이제 결제 수탁 계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수탁 계정이라는 것은 이 현금 계정을 지들 마음대로 빼고 그다음에 쓰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현금 계정을 주거래 은행에다가 이제 위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개발론에서 다시 할 건데 이 BOT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BOT는 이제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 30년, 2041년도까지, 41년도니까 21년이네요. 21년간 운용해가면서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톨게이트에 설치해갖고, 운용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한테 톨비 받아서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2041년도에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 개발론에서 할 겁니다. 이거를 소유권을 터키 정부에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 내에 이 터널을 뚫어놨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배 타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크게 손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터키 정부가 만약에 자, 채무를 못 갚는다면, 이 빌린 돈을 못 갚는다면 터키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 채무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증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PF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딱 중간에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당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그러니까 사업성 혹은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자, 사업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을 주된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겠습니다. 얘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도 크겠죠. 그래서 높은 수수료와 이자율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담보대출이라면 만약에 돈 못 갚는다 그러면 담보로 받은 거를 팔아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담보대출이 아니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 사업 주체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겠지만 얘네들도 돈 빌려줄 때 그냥 무턱대고 빌려주면 안 되겠죠.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이 돈을 빌려러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 사업을 알고 있고 누구는 잘 모르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프로젝트 회사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는 별도의 이름도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사업주와 독립된 회사로 움직이는 겁니다. 별도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법인을 차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결제 수탁 계정이 설치됩니다. 결제 수탁 계정은 설치돼서 주거래은행에 그 현금 계정을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소구금융이다. 3번의 첫 번째 소구라는 게 뭐냐면 상법에 따르면 상환 청구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소구라는 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 남아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움직이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소구금융이다. 자, 이거 사업주한테 가서는 자, 모회사 혹은 사업주라고 하는 겁니다. 모회사한테 가서는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소구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에 볼게요. 부의금융으로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그 얘기는 자, 어쨌거나 SK 재무제표에 돈 빌린 게 부채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특수목적 회사, 서류상의 회사에 여기 이제 부채로 기록되는 겁니다. 별도 회사라고 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부채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이름으로 빌린 돈이 많다. 그럼 나는 추가로 돈 빌리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아바타 있잖아. 아바타. 서류상으로 만든 아바타. 거기다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금융지원단 및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바람에 위험의 배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금융지원단이라든가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면서 위험을 배분식도로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이제 금융론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개발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개발론에서는 통상 한 2문제 정도 물어보거나 만약에 3문제를 물어본다면 LQ라는 게 있거든요. 로케이션 쿼션 해갖고 입지 계수, 계산 문제가 간단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요걸 만약 물어본다면 한 3개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2문제 정도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개발이 뭐냐? 개발이 249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그 개발론 바로 밑에 자,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레저, 작업,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맨 위쪽에. 그래서 인간에게 생활하면 이제 주택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업하면요, 뭐 공장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쇼핑 공간은요, 뭐 상가, 그 다음에 레저 공간을 하면요, 뭐 무슨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걸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이걸요, 개발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 개발은 크게 이제 2가지 형태가 되는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땅이 있는데, 이게 농지라든가 이런 데면 여기다 바로 건물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정지 작업 같은 거 해야 되겠네요. 너무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푹 패여 있거나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땅으로 반반이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이걸요 정지 작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상수도 하수 이런 것도 해야 되겠네요. 건물 짓기 전에 미리 상수도 하수 이런 거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도로 같은 것도 좀 깔아야 됩니다.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전기시설 이런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 땅 속에다 둥그런 통을 집어넣어 갖고 거기다가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전화선, 뭐 전기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공동부담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걸 한 다음에 이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거나 나머지 건물 이외의 각종 구축물, 예를 들어 뭐 수영장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걸요, 각종 구축물을 구축한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크게 이제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 이걸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혹은 조성공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아니면 건축공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쳐서 뭐라고요? 이거를 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개발.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이 지역이 뭐 농지다. 그러면 뭐 도시지역 이런 걸로 용도 지역지구제 이런 것도 바꿔놔야 되겠네요. 용도 지역. 이걸 좀 다른 걸로 정부에서 바꿔놓든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지를 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농지를 뭐 전환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건 무형적 개발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걸요, 이건 형태가 있죠? 이런 걸 유형적 개발이다.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무형적 개발, 유형적 개발, 같이 움직이는 걸요, 복합적 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자, 건축에 의한 개량 읽어볼게요. 249페이지 개발 내용에 따라서 건축에 의한 개량은 자,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라든가 구축물을 세우는 거 이걸요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그 다음에 조성에 의한 개량은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거 이걸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발 주체에 따라서 자 거기 보시면 공적 주체를 보통 1섹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적 주체는 국가라든가 지자체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라든가 뭐 수자원공사 아니면 지방공사 서울공사 이런 거 답을 하고요. 공적 주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적 주체를 2섹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개인이라든가 기업 아니면 소유자들이 이게 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사적 주체다 혹은 2섹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는 공적 주체하고 사적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제3섹터다 이렇게 합니다. 합친 거를요. 제3섹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외관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있는 개발을요. 유형적 개발이다. 저렇게 형태가 없는 걸요. 무형적 개발이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한 걸요. 뭐라고요? 복합적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은 그야말로 내 땅을 내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땅에다가 내가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단순 개발 방식이다. 여기에 비해서 환지 방식은 보통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도시를 재개발하는 이러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들은 시행자한테 소유권을 다 넘깁니다. 그러면 넘기면 시행자가 이거를 좀 더 이전 받았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처럼 택지 조성공사 같은 거 합니다.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같은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땅 있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런 땅을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요.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환지. 여기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요걸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 많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매수 방식을 다른 말로 수용 방식을 하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도시를 만들겠다 아니면 그러면 아예 거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소유권을 이전받는 겁니다. 근데 이전받는데 그 형식적으로 이전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다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판다고 하면 그냥 강제로 수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택지 조성공사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매수 방식이다. 이거를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택지 공영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서 하는 방식을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다 해서 자, 신개발은 보통 이제 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농지 위에다가 아니면 임야 위에다가 아파트 지구 개발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농지나 임야였는데 택지는 뭐야 택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택지로 바꾸어서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거를 신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농지나 임야였는데 택지 형태로 바꾸어서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걸요 신개발. 그 다음에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기존에 있는 택지가 있죠. 택지가 기존 도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을요. 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공법에 따르면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철거 재개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철거 재개발 얘는요 개량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 이렇게 구분합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자 그래서 철거 재개발부터 수복 재개발까지는 일단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 있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 있다. 근데 아직 보전 재개발은 노후화가 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안 됐다. 그다음 철거 재개발은 그야말로 다 부수고 다시 쓰는 걸 얘기합니다. 다 부수고 다시 쓰는 걸요. 철거 재개발. 그다음에 개량 재개발은요. 그 리모델링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기존 시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층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대수선 같은 거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 답을 하고요. 이거를 개량 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수복 재개발은
그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하겠다.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는 멀쩡한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화됐다는 얘기죠. 그것만 교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걸요. 이거를 수복 재개발해 줍니다. 그리고 보존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가 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계속 예방 조치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보존 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위로 올라갈수록 선진국형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선진국형이다. 소극적이지만 선진국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국이라든가 특히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어쨌거나 뭐 세느 강변 이런 데 보면 막 건물들이 막 5층, 10층짜리 건물들이 막 질비한데 7층, 8층 이런 것들은 거의 막 최소한 500년이 넘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건물들이 계속 존속해온 이유는 막 끊임없이 그냥 노후화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같은 거 계속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그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자, 맨 먼저 이제 공영 개발 사업이다. 공영 개발은 개발의 주체가 공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공공이다. 이렇게. 자, 공공하면 항상 국가라든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요. 공영 개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 개발 아니면 비공영 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당연히 개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개발 주체가 민간입니다. 민간. 이거 그대로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민간 개발은 개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민간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은요. 그 기업이라든가 일반 민간 기업들 그리고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하는 걸요. 민간 개발이다. 그리고 자, 이거를 뭐냐면 민자 유치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자 유치 사업이다. 자, 요거는 이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민자 유치 사업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공영 개발은 개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 민간 그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가지로 할까요? 자,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맨 먼저 자체 개발이다. 자, 자체 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르면 단순 개발 방식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그냥 주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체 개발이다. 그리고 자,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 공동사업. 얘는 자, 땅 주인하고 개발업자가 동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업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한 이익을 나누겠다. 아니면 이렇게 비율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주 공동사업이다. 그래서 자, 동종이 뭡니까? 동업하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업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탁 방식은 그야말로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좀 개발하려고 맡기는 형태이죠. 이런 걸요.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잡다한 방식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 개발의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민자 유치 사업은 크게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맨 먼저 자, BTL 방식이라는 게 있고 BTO 방식이라는 게 있고 BO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순서를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BLT 방식이라는 게 있고 BOT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큰 틀을 좀 갖춰봤습니다. 큰 틀. 그래서 맨 먼저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공영개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공영개발은 자, 의의에 보면 자, 공적 주체가 공익성을 내세우면서 부동산을 개발한 형태. 그러면 아니 정부가 국가가 정치는 할 것이지 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개발 사업 하려고 하냐.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맨 아래쪽에 볼게요. 필요성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정책론에서 공공재 같은 거 있죠. 이 공공재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교량 이런 공공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얘네들 개발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뭐하러 내 돈 들여서 도로 까냐. 나도 남들이 까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심리 때문에 사적 주체한테 맡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또한 자,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극빈층 같은 경우는 자, 지불할 대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구입할 돈도 없고 그다음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임대료 지불할 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추운 날 길거리에 나앉게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개입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개입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자, 민간 개발. 자,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비공영 개발 혹은 뭐라고요? 민간 개발 이렇게 표현하는데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들. 자, 맨 먼저 거기 보시니까 자, 민간 개발이라는 것은 누가 개발의 주체라고요?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250페이지 토지 소유자, 네, 그 다음에 조합, 오른쪽에 가면 조합, 아니면 순수 민간 기업,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사업 시행자가 개발의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권리 의무라든가 이익 손실의 귀속의 주체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체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2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체 개발은 그야말로 자, 이 단순 개발 방식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직접 내가 원룸 하나 짓겠다 하는 걸요 자체 개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자, 이 원룸을 지어본 적이 없다. 그럴 경우는 건설업자한테 도급 발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급 발주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일의 완성만 도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요 자체 개발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 혹은 도급 발주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자체 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두 번째 줄 볼게요. 아무래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 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기획해서 어떤 식으로 지어서 어떤 식으로 분양할 것인가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잘못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는 분양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금 조달 부담은 크다. 그리고 또한 이게 초짜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게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지주 공동사업이 있는데 지주 공동사업은 크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 혹은 등가 교환 방식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 다음에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 이게 있는데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 잠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일종의 동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뭐냐면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걸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업할 때 일반적으로는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 자, 소유자는 땅을 딱 대고, 자, 개발업자가 이제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를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완성된 건물을 나눠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된 걸 나눠 갔는데 사전에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갖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은 그 각자 투자한 금액 있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3억짜리 토지를 댔고 그다음에 개발업자는 2억 들여갔다. 그러면 각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건물을 나눠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3억 위에 2억이니까 합치면 5억이죠. 그래서 나중에 쪼개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쪼개든지 이렇게 자, 5분의 2는 자, 누가 가져가요? 개발업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요 5분의 3은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소유자가 이걸요 등가 교환 방식이다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자, A번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준공된 건물의 일부로 변제받는 형태 있죠. 공사비를 준공된 건물의 일부로 변제받는 방식 이런 얘기인데 자, 보통은 이렇게
자, 여기 일반적으로는 그 2번 등가 교환 방식으로 그 건물의 일부를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은 두 번째 줄 볼게요.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가격과 건축비의 비율로 나눈다는 얘기죠. 완성된 건물을 토지 가액과 건축비의 비율로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등가 교환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혹은 어떤 책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똑같은 표현입니다.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소유자의 땅을 개발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건물 짓는 겁니다. 개발업자가.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완성된 건물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이걸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이 들어오겠죠. 분양금을 나눠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눠 갔는데 동업이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냐면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는요 2억 정도를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각자 투입한 금액 있죠? 투자한 금액이 비례해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5분의 2는 개발업자가 가져가면 되겠네요. 5분의 3은요 분양금에서 5분의 3은 소유자가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를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아니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지주 공동사업 알아봤고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금 이따 잠시 할게요. 자, 이번엔 신탁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방식은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자, 신탁 방식은 그야말로 자, 이 그 개발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자기가 직접 건설사를 운영한다면 지들이 이제 건물도 지을 수 있지만 건설사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 건설회사한테 도구 발주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신탁회사한테 신탁이 뭐예요? 믿고 맡긴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건데 여기에는 크게 이제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얘는 뭐랄까요?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는데 자, 평생을 농사만 지어왔는데 자, 자기 땅이 이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건물 좀 지어보고 싶은데 건물 지어서 임대 좀 해보고 싶은데 자기는 현재 개발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자,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달라고 믿고 탁 맡기는 거 이걸요 신탁한다 이입니다. 신탁한다. 이때 이제 믿고 맡은 자를 수탁자 그리고 믿고 맡긴 자를 위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는 사업 위탁 방식은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업 위탁 방식이나 수탁 방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입장에서는 수탁, 얘 입장에는 뭐라고요? 신탁한다, 위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자, 이 개발업자한테 그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달라고 이제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탁 맡기는 걸요 신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일단은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요 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자, 이전하는데 실제로 이전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그 등기 원인 자체가 매매가 아니라 신탁이라고 합니다.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믿고 맡긴 이유가 뭐냐? 맡긴 이유는 이거는 좀 소규모 개발 사업, 얘는요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자, 우리한테 소유권을 맡긴 다음에 그냥 알아서 그냥 너는 좀 빠져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농사만 지었는데 도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 좀 큰 거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좀 빠져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다 돈도 조달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쭉 빠져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쭉 빠져 있어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신탁 방식은 요 토지 신탁 방식은 이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의 주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도 다 추가적인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융자 같은 것도 다 신탁회사가 조달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신탁법에 따르면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증권이라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하는데
자,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수익 증권의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어쨌거나 신탁회사는 자기가 직접 개발하든 건설사를 운영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건설회사한테 도급 발주하든, 어쨌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자, 지어서 완성되면 분양하거나 임대를 할 겁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얘들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갔겠죠? 이거 다 빼야 됩니다. 비용을 다 빼야 되고. 자, 그리고 얘하고 얘가 똑같은 점이 있다면 얘는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이득을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얘나 사전에 약속한 지분에 따라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은 많이 가져가고, 실패하면요 거의 안 가져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 있죠? 수수료만 빼고 넘겨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취득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을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수익증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가 돈이 급해서 수익증권을 누구한테 팔을 수 있죠? 그러면 수익증권을 들고 온 자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근데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조그만 사업일 경우 동네에 있는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이 사람이다. 소유주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깊이 있게 참여하면서 감 나와라, 배 나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소유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가적인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용자도 다 누가요? 사업 주체인 소유자가 알아서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돈 가지고 신탁회사는 이제 건물을 짓겠죠. 건물 지어서 분양하거나 아니면 임대할 수도 있겠네요.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도 행여나 나간 돈이 있다면 비용을 다 빼야 되는 겁니다. 비용 다 빼고, 그리고 얘하고 똑같은 점이 있다면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 있죠. 개발 사업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약속한 수수료 뺀 나머지 이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다. 얘는요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얘는요 사업 주체가 소유자고, 얘는요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이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은 점이 있다면 양자가 수수료를 취득한다. 이렇게. 자, 밑줄 쳐볼게요. 자, 거기 보시니까 25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신탁 방식이라고 있는데, 아래에서 6번째 기업번의 사업 수탁 방식은 B번에 볼게요.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 맨 위에 보니까 D번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 그리고 자금의 조달도 누가 담당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담당한다. 그 다음 그 밑에 토지 신탁 방식 보겠습니다. B번에 맨 끝에 보니까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D번에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조달도 누가요? 신탁회사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C번에 자, 맨 끝에 수익을 수익증권 소유자한테 지급한다. 그런 얘기죠.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 참고로 자, 얘 그 사업 수탁 방식과 아주 유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다. 아까 나중에 한다고 했던 거 있죠? 요거는 자, 이렇게 완성된 건물을 신탁회사가, 개발업자가 완성된 건물을 일괄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임차요. 다 통째로 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여나 얘들이 들어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자,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갖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싸그리 어떻게 해요? 빌린 다음에 임대하는 겁니다. 그럼 임대료가 나와야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임대료를 가지고 사전에 약속한 지분이 있겠죠?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요? 지주 공동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업, 자, 이 비율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자, 이 지주 공동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업 수탁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가볍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잡다한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254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면 기타의 방식이라고 해서 투자자 모집형은 우리 금융론에서 얘기했던 자, 이 그 신디케이트 방식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어떤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어디서 빌리는 게 아니라 이 개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발행하는 겁니다. 사원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에서 합자회사 이런 거는 사원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원권이다 이렇게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투자자 모집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개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지분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투자자 모집형이다.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대규모 개발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공사라든가 아니면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이 바다 위에다가 뭐 다리도 놔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때로는요, 막 터널도 뚫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인데 문제는 이거를 하나의 건설사한테 맡겼다가는 그거 할 수는 있겠지만 몇십 년, 몇백 년이 걸지 모른다는 얘기죠. 몇십 년. 그러니까 이거를 그 쪼개서 여기는 A 건설사, 얘는 B 건설사, C 건설사, D 건설사 이렇게 해서 맡아서 하게 되면 자, 좀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니들 알아서 이제 개발하라. 그러면 얘는 5차선 도로 만들고 얘는요 8차선 도로 만들고 얘는요 다리를 어디다가요? 뭐 밑으로 막 내려서 다리 짓는 바람에 다리 막 자동차가 막 점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특수목적 회사 법인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 특수목적 회사인 SPC라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요 연합법인이다. 연합법인이다. 일종의 이거를 영어로 컨소시엄이다 해줍니다. 연합법인을 뭐라고요? 컨소시엄.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이제 한 대표회사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걸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바로 밑에 줄 보시면 법인 간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연합하여 참여하는 형태 있죠. 이거를 컨소시엄이라는 겁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해줍니다. 이거는 비번에 사업이 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회사가 같이 참여하니까 자, 맨 끝에 보니까 책임 회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꾸 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얘도 사업이 엉망이 될 수 있죠. 누가 더 잘못했냐 막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책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차지 방식이라고 있는데 차지 방식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겁니다. 땅을 빌려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땅이 있는데 땅을 이제 빌리는 겁니다. 개발업자가 이제 땅을 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서 개발하는데 여기 빌릴 때 자, 이 차지권이라는 그냥 빌리면 안 되겠죠. 뭐 권리를 설정해야 되는데 차지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식 용어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는 이제 지상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구차지 방식이 있고 신차지 방식이 있는데 옛날 차지 방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땅을 빌려서 이제 개발업자가 개발하는데 자, 얘는 자, 여기다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나중에 개발업자가 이 건물을 팔을 목적이 있습니다. 제3자한테 팔을 목적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빌릴 때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빌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차지권부로 분양하는 겁니다. 차지권부 분양이 뭐냐면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자, 이 건물은 내 건데 내가 샀다면 건물은 내 건데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소유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구차지 방식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은 땅을 빌려서 이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때 차지권 설정하는데 근데 얘는 나중에 부동산을 돌려줄 회사가 있습니다. 돌려줄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형태로 이미 미리 이제 이익을 좀 배당하는 형태로 해갖고 임대료, 토지 차지료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차지료를 건설기간 동안에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토지는 빌린 거니까 이제 무상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하고 건물도 공짜로 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시가로 양도하는 겁니다. 시세대로 양도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신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다. 비공영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자, 민자 유치 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SOC라고 있는데, SOC가 뭐냐면, 소시얼 오버헤드 캐피탈 해갖고, 이거를요,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뭐 이제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하천이라든가 항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고요. 철도 이런 걸 다 하고요. 사회 간접 자본 아니면 학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이런 거 다. 자, 이거 사회 간접 자본이다. 이거 이러한 기반 시설 자체가 잘 갖춰져 있을 때 이러한 나라는 부쩍부쩍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도로 같은 게 잘 깔려 있어야 유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물류 유통도 원활히 되는 거고 학교 같은 거 잘 정비가 돼 있어야지 갖춰 있어야 애들이 공부 많이 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전부 다 누가 도맡아서 했냐면 정부가 알아서 도맡아서 했던 겁니다. 도맡아서 그 국립학교 다 학교도 짓고 그다음에 그 도로도 다 그냥 도로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도 깔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근래 들어서 이러한 수요가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초등학교가 무지만이 막 많아졌었던 겁니다. 엄청 많아졌는데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이라든가 그건데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교체하는데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했다가는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일지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초등학교 교체하는 데만 쓰면 안 되잖아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고 사드도 배치하는 데 써야 되고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노인 복지를 해 써야 되고 쓸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위주로 다 쓰게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건설사한테 초등학교 좀 교체해달라 이제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맡기겠다. 그 다음에 도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자, 그 고속도로 같은 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건설업자한테 맡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맡기는데 문제는 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좀 지어달라 그런 얘기죠. 지어달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어주면 거기 톨게이트 설치한 다음에 톨게이트 설치한 다음에 톨비 받아가면서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도로 같은 거는 투하 자본을 운영하면서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수가 가능하다.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니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초등학생들로부터 이용자인 초등학생들로부터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도로를 까면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회수하면 되니까. 근데 초등학교는 투하 자본 회수가 안 되니까 이거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한 30년 동안 임대료 같은 거 지급할 테니까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도로도 마찬가지로 뭐 깔아달라고 할 때 깔 수도 있는데 문제는 차들이 거의 안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뭐 지방에 짓는 뭐 고속도로 같은 거 적자투성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해봐라. 운영하다가 나중에 또 나중에 사후에 손해 나면 손해 나는 건 좀 채워주겠다. 사후에 적정 수익률은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후에 적정한 수익률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참여시킨 걸 뭐라고요? 이거를 민자 유치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스페링이 한 5개가 나오니까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BTL 방식이다. 그래서 이 B라는 건 빌드 해갖고 민간이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민간이 개발하고 T는 트랜스퍼 해갖고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L은요, 리스다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빌드 해갖고, 그 다음에 T5 방식이라고 있는데, 얘는요, 빌드하면 민간이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 T는요, 트랜스퍼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O는 오퍼레이트 해갖고, 운영해가면서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운영해가면서. 그래서 얘는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 이렇게. 자, 운영해가면서 회수해가라. 근데 문제는 나중에 운영하다가 손해 나면 얘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나중에 손해 나면 우리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5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건 거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운해 갖고 소유권을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니네가. 왜냐하면 도로라는 걸 소유권 누가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로를 막 사고 팔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을 가져가고 운영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어운 그다음에 오퍼레이트 해갖고 민간이 개발하고 소유권도 가져가고 운영도 하라는 얘기죠. 이걸 P5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 임대를 주겠다. 그 이후에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요 BLT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민간이 개발하죠. 그런 다음에 자, 이거 운영을 한 다음에 한 30년 동안 니네들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30년 있다가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BOT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거를 더 민자 유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짓는 지방에 있는 민자 유치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용인 경전철이라든가 김해 경전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부 다 이제 민자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막 수익성은 너무 부풀려서 사업성도 없는데 불구하고 수요로 부풀리고 사업성도 없고 막 이런 걸 막 그래 개발해서 자 비근한 예로 이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2011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부산의 사상역에서 어디가 김해까지 이제 경전철 이걸 놨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그 이용객 수가 하루에 25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해서 자 그거를 지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적자입니다. 해마다 매일매일 적자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누가 손해 보는 거야? 네, 주민들이 다 손해 보는 겁니다. 부산 시민이라든가 김해 시민들이 향후에 다 채워놔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2조 2천억 정도 계속 채워놔야 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난리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다 빚을 떠넘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사업성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언론사도 철저히 이거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자, 이 지방의회라든가 국회에서도 이런 거를 함부로 막 개발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사업에 대하여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한 그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한 장점.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위험을 분산할 수 있죠. 서로 이제 동업하는 형태니까. 2번 볼게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에 상호 이해조 정도 필요하겠죠. 맞는 겁니다. 자, 사업 위탁 방식은 이걸 사업 위탁 방식, 수탁 방식이라는데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한 다음에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지주 공동 사업은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요 개발의 노후화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동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는 뭘 제공하고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요 자신의 개발 노후화를 가지고 해서 동업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은 5번에 혹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계좌가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